안녕하세요. 루디 컨텐츠랩 손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컴패스, 디지털 검색 기술로 필요한 정보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워드 프로세서 중에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보통 한글 20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는 그 프로그램인데 제가 예전에 한글 파일을 작업을 하다가 한글 파일에 있는 글자들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한글 깨짐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한글 파일에서의 깨짐과는 상관없이 그냥 한국어가 어떤 파일에서 깨지는 현상 관련된 것까지 다 섞여서 검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팀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플 많이 하실 텐데 어떤 팀원에게 자료 조사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 팀원이 나중에 자료조사 해온 걸 보니까 그 자료의 출처가 블로그, 나무위키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출처가 어디였는지 링크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보내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AI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나의 전공이나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말을 해주고 여기 분야에서 읽을 만한 논문이 혹시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AI가 너무 잘 제목과 링크를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갔더니 없습니다. 네. 없는 논문에 제목과 링크를 주는 경험을 여러분들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 검색이라는 걸 굉장히 평소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사실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공을 좀 더 들이면은 그냥 해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겪지 않아도 될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에 대한 기술을 미리미리 연마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검색 기술이라는 거는 모두 다가 이걸 따로 배워야 돼? 이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주는 일이 잘 없어요. 무슨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못하는 사람한테 이걸 내가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잘하는 사람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사수라고 하면 저의 후임에게 검색을 시키거나 자료 조사를 시켰을 때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분을 모셔다가 자 검색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가르쳐주기가 되게 좀 사소하게 느껴지고 좀 걱정스러운 거죠. 이걸 어떻게 들을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나? 라고 생각할까봐. 근데 티가 나거든요.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가져온 자료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져온 자료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다 보면 내가 가르쳐주기보다는 그냥 잘하는 사람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따로 이걸 배울 기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처럼 미리미리 그냥 틈날 때 연마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해지시겠죠? 아니 도대체 검색하는데 무슨 기술이 있길래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이걸 지금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번 그러면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구글 고급 검색 활용하기입니다. 이거는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을 좀 미리 익히는 건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한글 깨짐 상황을 다시 얘기를 드려볼게요. 구글에서 한글 깨짐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하는 그런 한글 파일에서의 깨짐이 아니고 한글 글자 자체가 깨지는 다른 문제까지 같이 검색이 됐었죠. 이럴 경우에는 뒤에 제가 구글 검색창에 한글 깨짐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뒷부분에 큰 따옴표 HWP 큰 따옴표 이렇게 검색어를 추가하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HWP는 그 한글 파일의 확장자잖아요. 확장자인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한글 깨짐이라는 주제의 정보 중에 HWP라는 그 확장자와 관련된 그 한글 프로세서에 관련된 문서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정보를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구글을 검색을 할 때 뒤에 이렇게 따옴표처럼 기호 같은 명령어, 연산자를 추가하는 걸 구글 검색 명령어, 영어로는 구글 서치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걸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사소하게는 네이버에서도 이런 오퍼레이터가 먹히긴 하는데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맛집을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뭐 어느 동 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광고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알겠어. 이 땡땡이라는 가게는 내가 알겠으니까 일단 이거 빼고 다른 거 보여줘. 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페이지를 계속 넘기는 거 말고 그 연산자를 쓰면 땡땡만 빼고 나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신기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 그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라서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런 얘기를 또 하시죠. AI가 요즘은 알아서 검색해주는데 내가 이런 연산자까지 배워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그 답은 아직은 알아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을 예를 들어 보면요. 이게 점점점 상용화되고 있어서 실제로 자율주행을 탑재한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운전자에게는 아직도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아직 AI가 수준이 그 정도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AI가 검색을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검색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굉장히 많은 구글 오퍼레이터, 구글 서치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큰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는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들만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WP라는 단어를 넣는 순간, 큰 따옴표 안에 넣는 순간 이제 그 글자가 정확히 들어간 것만 검색을 해줍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고 또 그 외에는 OR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OR은 어떤 검색 키워드 사이에 넣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A or B 하면은 검색창에 A, B, C, D, E, F, G 쭉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A 아니면 B만 검색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AND도 있어요. 5월이 있으니까 AND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A and B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랑 B가 둘 다 들어간 것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글 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글이라는 글자 언어를 말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검색 엔진이. 근데 and를 넣어서 한글 and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은 한글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동시에 들어간 것만 검색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에 맞게 점점점 좁혀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뭐 맛집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땡땡 맛집은 알겠으니까 그거 빼고 보여줘 라고 할 때 뭘 쓰냐? 요 대시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기호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맛집 마이너스 땡땡 하면은 그냥 맛집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맛집 정보가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 광고를 요청한 경우에 만약에 땡땡이라는 업체가 광고를 요청을 많이 했다면 당연히 검색했을 때 땡땡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땡땡이라는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걔 빼고 나머지 보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맛집 마이너스 땡땡 하면은 그 맛집 정보 중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땡땡만 빼고 나머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맛집 마이너스 땡땡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광고 많이 하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맛집 마이너스 땡땡 하고 또 마이너스 뭐 뚱뚱 이렇게 또 마이너스 점점 이렇게 계속 하나씩 빼가다 보면은 이제 안 보였던 개수들이 많으면 계속 페이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뒷 페이지에 있던 애들이 점점점 앞으로 오면서 여러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 보고 계시는 건 별표. 예를 들면 이제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해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검색 키워드 사이에 요거를 넣게 되거나 아니면 끝에 넣거나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는 뭐든지 들어가도 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간 것들을 다 검색을 해줍니다. 요 별표는 예를 들면 요럴 때 사용합니다. 어떤 문구를 작성을 하는데 뒷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뒷말 같은 것들을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찾아볼 때 뭐 예를 들면 정의 하고 그 뒤에 있는 별표를 붙이면 정의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는 것들은 다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정의 그리고 별표하고 전략 이러면은 뭐 정의와 전략이라는 단어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상관없으니 모든 것들을 다 검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별표 모양의 연산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고급 연산자도 설명을 드릴게요. 고급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 콜론으로 되어 있는 연산자인데요. 요거는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딱 요 사이트에 있는 그 정보만 찾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A 웹사이트에서만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구글 창에다가 마케팅이라고 쓴 다음에 사이트 콜론 하고 내가 원하는 그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 주소 안에 있는 그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연관된 자료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이트들을 다 정보를 가져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건 딱 여기에서의 그 정보야 라고 할 때 찾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파일 타입 콜론이라는 건데요. 이 파일 타입은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검색을 하는데 그 자료의 형태가 정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한글 파일, 나는 한글 파일로 된 어떤 자료를 원해 라고 하는데 사실 검색을 하면 한글 파일만 검색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글 파일은 일단 한국에서만 쓰다 보니까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그 검색 엔진을 쓰면은 한글 파일이 걸리기가 잘 힘들죠. 그리고 이 한글 파일이 있는 웹사이트가 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주문을 넣지 않으면 한글 파일이 들어있는 게 검색이 되지가 않지만 요 파일 타입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한글 파일이 들어있는 웹사이트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마케팅을 예로 들었을 때요. 검색을 그냥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마케팅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검색이 되죠. 근데 나는 지금 마케팅과 관련된 한글 파일 자료가 필요해 라고 하면 마케팅 띄우고 파일 타입 콜론 한 다음에 HWP라고 하면은 마케팅이란 단어가 들어간 HWP 파일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찾을 수 있고요. 또는 이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공식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트들이 걸리지 않고 파일 타입을 PDF로 정해놓고 검색을 하면 그럼 PDF로 정제되어 있는 파일들만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에 걸려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트 안에서 정보를 찾아줘, 또는 내가 원하는 파일 형태를 정했으니까 요것들을 찾아줘 라고 요 정도만 쓸 줄만 알아도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을 검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워낙 요즘은 정보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출처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출처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블로그나 위키백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나 위키백과에 있는 자료들을 출처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신뢰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사실 신뢰도 때문이다, 그것만 이유가 된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도 그렇고 모든 정보들이 100%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고 확률의 차이가 있는 거지,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논문이 됐든 모든 것은 100% 신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와 위키백과를 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책임의 의무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위키백과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쓰는 나무위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누구나 접속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정을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내용을 수정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바꿨는지를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 신뢰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의견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그래도 쓴 사람이 명확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블로그는 정확히 운영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논문이나 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내보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문이나 책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정보를 찾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랑 출처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어떤 정보가 됐든 그걸 쓴 사람이 누구이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한데요. 특히 신문기사를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실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기사는 기자도 정해져 있고 이게 왜 어느 신문사인지도 다 나와 있는데 왜 중요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신문기사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어떤 논문이나 보고서를 가지고 내용 일부를 가져와서 인용해서 기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신문 기사를 출처로 하기보다는 그 신문 기자가 원래 가져왔던 원 출처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 공신력 있는 사이트라고 하면은 저는 주로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의 정보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통계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찾아서 정보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 프리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와 결과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찾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운영했던 어떤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어떤 알 수 없는, 누가 고쳤는지 알 수 없는 위키 같은 경우보다는 이런 곳에서 근거를 찾아서 의견을 펼치고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 역시 AI입니다. 네, AI는 정말 이제는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검색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검색 때문에 유명해진 AI가 퍼플렉시티죠. 그 퍼플렉시티가 챗GPT를 위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챗GPT는 할루시네이션, 그 쉽게 말하면 거짓말쟁이로 놀림을 받는 동안에 이 퍼플렉시티는 실시간으로 웹 검색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 퍼플렉시티가 아주 좋습니다라는 의견이 많이 퍼지면서 유명해졌었는데, 물론 지금은 챗GPT도 실시간 웹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AI가 어떤 의견을 펼칠 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량이 됐거든요, AI한테도.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사용하든 근거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고 그거를 내용을 정리해주는 AI를 사용은 하시게 되실 텐데, 이 AI를 검색할 때 잘 쓰면은 너무 편리한데 잘 못 쓰면 직접 찾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첫 번째는 이제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I한테 뭔가 질문을 할 때는 정말 명확하게 질문을 해라라는 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검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 검색 명령어처럼 이런 것들을 올 필요는 없는데, 대신 그거를 말로 풀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마이너스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빼고 어떤 걸 검색해주는데 요거는 빼줘, A를 검색하는데 B는 빼고 말해줘 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로가 낫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AI 유료 버전을 꼭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써보면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왕이면 프로나 유료 버전을 쓰는 게 좋기는 한데요. 다행히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횟수긴 하지만 그 안에서 프로 버전을 쓸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라도 프로를 사용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시티에는 또 모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드를 정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뭐 학술적인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거 하나가 있는데 비디오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텍스트가 아닌 비디오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 검색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서 네가 원하는 검색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영상은 이런 내용, 이 영상은 이런 내용,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그 모드까지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서 검색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원본을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검색의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러닝 팁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키워드로 검색 범위를 좁혀봅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으실 거고요.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자료를 활용하자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 출처가 얼마나 신뢰로운 곳인지를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애초에 찾는 자료들이 신뢰로운 곳에서 찾아진 자료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AI 도구를 활용해서 자료를 탐색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AI 도구가 계속해서 그 기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자꾸 사용을 많이 하면서 좀 익숙해지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더 좋은 어떤 검색 파트너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검색 기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검색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배울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그냥 사소하게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그냥 시간 들이고 내가 그냥 좀 공 좀 더 들이고 몇 페이지 더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 어떤 연산자를 쓰면 좋을까? 또는 AI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시켜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잘 찾아줄까? 라는 걸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검색을 해보면 점점 더 검색 스킬이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